안녕하세요. 책방차차 달콤 엘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책은 사랑의 도구들입니다. 여러분은 사랑을 어떻게 정의하시겠어요? 사랑에 대한 수많은 서적들이 존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뭔가 뚝 떨어지게 사랑을 정의하고 정의에 따라 사랑을 잘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얕고 감성에 호소하는 사랑에 대한 에세이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책들을 읽고 나면 하나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랑에 대해 근본적으로 다시 처음부터 생각해보고 어떤 관계와 행동으로 사랑을 잘해 나갈 수 있을지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 책은 사랑이 행동이 되고 나아가 자기 삶에 유익한 것이 되는데 필요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인문학적 지식을 기반으로 문학, 철학, 영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다룬 사랑의 모습을 통찰함으로써 관계의 본질을 꿰뚫고 있죠. 이를 통해 사랑할 때 우리가 알아야 하는 도구들은 내가 맺은 모든 관계의 본질과도 맞닿아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게 해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이해하지 못해도 공감할 수 있다. 사랑하는 마음의 실체. 연인의 생각이나 감정에 동의하기도 공감하기도 힘들 때가 있다. 사실을 밝히면 서운해할까봐 차마 밝히지 못하기도 한다. 실제로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나는 네 생각하고 달라 라거나 그게 뭐가 기분 나쁘다는 거야. 난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했다가 다투는 경우도 흔하다. 동료나 친구가 그렇게 나오면 그렇게까지 서운하지 않을 일이 왜 유독 연인 사이에는 서운하고 심지어 분노까지 유발할까. 깻잎 논쟁이 한동안 화제였다. 자신의 연인, 자신의 이성 친구가 함께 밥을 먹을 때 이성 친구가 먹으려는 깻잎 장아찌의 깻잎을 연인이 떼어줘도 괜찮으냐는 질문이다. MZ세대에게 논쟁거리였지만 신호탄으로 쏘아올린 이들은 60대 노사연 이무송 부부였다. 깻잎 논쟁이라는 말이 나오기 전에 나는 그 장면을 TV로 시청했다. 노사연 씨가 남편이 다른 여자의 깻잎을 잡아줘서 싸운 적이 있다면서 아직도 그때의 화가 풀리지 않는다는 듯 말했는데 솔직히 나로서는 그게 그렇게까지 질투날 일이고 싸울 일인지 공감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 논쟁의 초점은 제3자의 입장에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자신이라면 내 있다. 새로 설정해서 상상해 보았다. 나의 연인, 나의 동성 친구가 함께 식사하는데 내 연인이 내 친구의 깻잎을 잡아준다. 여전히 질투가 나지 않고 왜 싸우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다시 설정한다. 그의 연인인 나, 그의 동성 친구가 함께 식사하는데 내가 그의 친구의 깻잎을 잡아주었다. 그가 아니 왜 잡아줘? 나 밥 먹는 거나 보라고 한다. 나는 그가 왜 화를 내는지 이해할 수 없다. 그러니 앞으로도 남의 깻잎 떼어주지 말라는 말에 동의할 수 없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연인 관계는 상당히 특수하다. 반쪽이 반쪽을 만나 온전한 하나가 되는 이야기에서 핵심은 인간이라는 존재가 본디 반쪽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둘이 하나가 되는 것에 있다. 연인이 되면 하나라는 일체감이 생기고 그 일체감이 가슴에 따뜻한 민물이 차오르는 것처럼 지극한 만족감을 준다. 꼭 하나인 듯 내가 즐거워하면 상대도 즐거워하고 내가 슬프면 상대도 슬프고 둘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 출렁이는 감동은 사랑하는 사이가 아니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다 내가 싫어하는 것을 상대가 좋아하며 즐기거나 내가 즐거워하는 것을 상대가 싫어하거나 방해하는 일이 벌어지면 엄청난 균열을 느낀다. 하나였다가 둘로 갈리는 지진이 발생한 것이다. 연인이나 부부 사이의 갈등은 동료나 친구 사이에 흔히 벌어지는 갈등과 차원이 다르다. 즉 동료나 친구 사이에 벌어지는 갈등을 분석하고 해결하는 방법을 연인이나 부부에게 적용하는 것은 맞는 듯 맞지 않다.
연인 사이의 미묘한 갈등은 서로를 분리할 수 없고 분리하고 싶지 않은 감정을 미처 헤아리지 못하는 데서 생겨난다. 그러니까 깻잎 논쟁은 떼어주는 것이 옳으냐 떼어주지 않는 것이 옳으냐를 두고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받은 사람이 연인의 입장이나 감정을 배려하는 사람이냐 아니냐를 시험하는 것이다. 여기에 대한 답은 연인이 그런 거 싫어하는 사람이면 하지 말고 상관없어 하는 사람이면 해도 된다이다. 만약 자신의 연인이 그런 거를 싫어하는지 상관없어 하는지도 모른다면 연인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하겠고, 내 성격은 원래 그래. 깻잎 붙잡고 떼기 어려워하는 걸 보면서 어떻게 그냥 놔두냐고 같은 말은 논점에서 벗어난다. 연인이나 부부 사이에 내 성격이 원래 같은 말은 가급적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라거나 내가 너하고 나 사이에 선 그어 놓은 거 봤지? 이 선 안으로는 들어오지 말라고 같은 경고나 다름없이 들려서 대책 없이 서운하다. 더구나 어른이 성격 운운하는 말은 아무 무게감이 없어서 듣는 이에게 그래서 뭐 나도 내 성격 있어 같은 여파밖에 남기지 못한다. 연인 사이에 일어나는 비합리적이고 미묘한 갈등은 서로를 분리할 수 없고 분리하고 싶지 않은 감정, 또 상대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이고 싶은 갈망을 배려하지 못하는 데서 생긴다는 사실을 알면 상대의 말이나 감정 등을 아무리 이해하기 힘들고 동의할 수 없고 공감할 수 없다고 해도 최소한 조심스럽게 다룰 필요성을 느낀다. 그렇게 생각하는 네가 이상한 거야. 다른 사람들은 내 성격은 원래 같은 말은 얼마나 미숙하고 섣부른가. 사실 동의할 수 없는 말을 도중에 끊지 않고 끝까지 듣는 일은 곰이 웅녀가 되는 만큼이나 인내력이 필요하다. 그래도 내가 관심을 가지고 너의 말을 집중해서 듣고 있다는 신뢰를 줄 수 있어야 동의하기 힘들다는 반응도 존중받을 수 있다. 또 상대의 말이 끝나자마자 냅다 동의할 수 없다고 표현하기보다 상대가 말하는 사실과 감정 등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스스로 생각하기에 아직 이해가 부족하다면 묻자. 내가 아직 이해하지 못해서 그러는데 좀 더 자세히 얘기해 줄 수 있어? 그리고 확인하자. 내가 이렇게 이해했는데 맞아? 하고. 이런 일은 주로 내가 쉽게 이해하기 힘든 이야기를 들었을 때 생기므로 대화를 반응 대 반응으로 쉴 새 없이 메우려 하지 말고 잠시 여백의 시간을 갖는 것도 좋다. 이때 아무 말도 없이 생각에 잠기면 상대가 내 말을 듣기는 들은 거야? 왜 저렇게 아무 말도 없어? 기분 나쁜가? 등으로 오해할 수 있으니 생각 좀 해볼게. 잠깐 기다려줄래? 하고 양해를 구하면 상대가 불안해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다. 개인적으로 대화에서 이런 습관을 들이면서 실수를 많이 줄일 수 있었다. 이전까지 순전히 내 관점에서 내 멋대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예측하느라 잘못 이해하고 섣부르게 말하고는 돌아서서 이게 아닌데 하는 날들이 많았다. 상대가 왜 그렇게 생각하고 느끼는지에 대한 배경을 충분히 알면 그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하면서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동의할 수도 있지만 여전히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건 아무래도 사안에 따라 다를 것이다. 그래도 앞서와 같은 격을 갖추면 동의하지 않아도 존중할 수 있다. 이런 존중은 자기 자신과 상대에 대한 신뢰에서 나온다. 두 사람이 그러할 수 있다면 어떠한 차이가 있더라도 첨예한 대립으로 각을 세우지 않는다. 만약 상대가 정말로 나를 무시해서 사사건건 부정적으로 나오는 것 같다고 느낀다면 간결하고 솔직하게 감정을 알리자. 날 무시하는 거냐? 네가 뭐라고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이런 폐쇄형 말에는 그렇다 아니다 둘 중 하나밖에 답이 없고 어떤 답을 들어도 다 기분 나쁘다. 개방형 말을 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말하면 나를 무시하는 것처럼 들려서 기분이 좀 그래. 내가 오해하지 않게 정리해서 다시 말해줄래? 반대로 진심으로 존중하는 연인의 감정에 공감하고 싶은데 아무리 하려 해도 안 될 때가 있다.
이런 경우에 사례가 될 수 있는 릴스를 SNS에서 보았다. 대형 마트의 경사형 무빙워크 앞에 한 성인 남성이 서 있다. 타려고 한 발 내디뎠다가 겁먹은 표정으로 물러선다. 사람들이 그의 앞을 무심히 지나치고 저러다 언제 탈 수 있으려나 싶은데 무빙워크를 타고 저만치 갔던 한 남성이 돌아보며 묻는다. 겁이 나세요? 그러고는 카트에서 손을 놓고 갔던 길을 되짚어 다가오더니 무서워요? 나도 그럴 때가 있어요. 내 손을 잡아요. 하며 손을 잡아준다. 긴장하지 말아요. 전 항상 겁이 나요. 같은 선의의 거짓말로 긴장을 풀어주며 자연스럽게 경사형 무빙워크로 이끈다. 제가 얘기하면 발을 떼세요 라는 조언도 잊지 않는다. 그의 아들로 보이는 어린이도 용기를 북돋운다. 걱정 마요. 전 배트맨이에요 하면서 겁먹은 남성의 다른 손을 잡아준다. 이 릴스는 친절은 사랑이다 라는 제목으로 소개되었지만 성인 남성이 경사형 무빙워크를 무서워서 못하는 감정을 수용하지 않았다면 나오지 않았을 친절이다. 상대의 감정이 어떠할 때 비록 당장은 이해할 수 없더라도 상대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을지에 집중하는 것이 좋다. 사실 인간관계에서 이해는 거의 최종 단계가 아닌가 싶다. 그러나 우리는 완전히 이해하지 못해도 공감할 수 있고 동의하지 못해도 존중할 수 있다. 그 반대는 불가능하다. 존중하지 않으면서 동의하는 것, 공감하지 못하면서 이해하는 것은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다. 나는 사람들이 대화를 나눌 때 유능한 기술자가 아니라 서투른 시인이 되려 했으면 좋겠다. 기술자는 능숙하게 다루려 하지만 시인은 있는 그대로를 섬세하게 보려 한다. 기술자는 실용적인 것을 제조하려고 하지만 시인은 아름다운 것을 창조하려고 한다. 사람은 실용적인 것들로만 살 수 없다. 무용하게 반짝이는 것 없이 살지 못한다. 감탄사 없이 살지 못한다. 사랑은 끝내 더 큰 것을 돌려준다. 온전한 사랑의 완성. 헤르만 헤세의 단편소설에 아우구스투스라는 작품이 있다. 주인공 아우구스투스를 모든 사람이 사랑했는데 이런 마력은 어머니가 이웃인 빈스 반 게르에게 베푼 친절 덕분이었다. 그는 천사와 같은 존재로 착한 엘리자베드 부인을 위해 소원 한 가지를 들어주기로 약속했었는데 엘리자베드는 아들을 낳고 소원을 빌었다. 모두가 너를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아우구스투스가 자라 성인이 되자 물건과 일이 그가 생각하는 대로 들어오고 되어갔다. 여자들은 애정을 가지고 그의 곁을 둘러싸고 친구들도 그에게 무조건 열중했다. 모두가 꿈꾸는 삶을 살았지만 아무런 불행이 없는 삶이 불행이었다. 아우구스투스의 마음은 공허하고 영혼은 병들어갔다. 너무나 쉽게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진절머리가 났고 아무런 욕망도 가치도 느낄 수가 없었다. 어느 날 진실 없는 이 삶을 끝내기로 결심하고 독약을 마시려는데 빈스 반 게르가 찾아온다. 대신 독약을 마셔버리고는 아우구스투스를 위해 하나의 소원을 더 들어주기로 한다. 아우구스투스의 소원은 무엇이었을까? 제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마력이 사라진 아우구스투스의 삶은 한순간에 몰락한다. 앞다퉈 재물을 바쳤던 친구들이 사기꾼이라며 고소했고 온갖 죄악이 폭로되면서 형을 선고받는다. 오랜 세월이 지나 추록했을 때 병들고 늙은 몸이었지만 질식할 것 같았던 무서운 공허와 고독은 더 이상 없었다. 아우구스투스는 어떤 형태로든 소용이 있는 사람이 되기로 결심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아주 작은 것이라도 나눠주기 위해 노력한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모두에게 사랑을 받았던 아름다운 시절에는 그토록 공허하던 세상이 기쁨과 감동의 원천이 된 것이다. 그 근원에는 많은 불행 속에서도 미소와 노래, 예의와 행복을 잃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생활의 기쁨이 있었다. 생의 끝자락에 이르러 마침내 깨닫는다.
세상을 줄곧 부정적으로 보며 살아온 것 같았다. 세상은 정말 멋지고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었다. 공감할 수 없었고 의심했으며 불신했다.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이보다 행복하나니라. 같은 말. 모든 것에 잉여가 발생할 수 있어야 행복이라 믿었다. 사랑도 예외일 수 없었다. 심지어 사람은 사랑 없이 살 수 없다는 말까지도 부정하고 싶었다. 사람이 누구에게도 아무 것에도 의존하지 않고 잘 살 수 있으면 얼마나 편리하고 좋을까. 사랑은 한우 쓰리뿔만도 못한 개뿔이라 가성비도 가심비도 좋지 않다. 시간적, 물리적, 체력적으로 손해볼 것이 확실하고 작게는 수없이 상처받고 크게는 죽고 싶은 절망에 빠질 수 있다. 한없이 불투명하고 불확실해서 전력을 다해도 성공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고 미래를 약속받을 수 없다. 나는 절대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믿지 말아야지, 당하지 말아야지. 마음의 문을 닫아 걸고 경비 시스템을 가동하며 괜한 허세를 부리기도 했다. 난 사랑 같은 거 관심 없어요 했을 때 아버지 얼굴에 떠오른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잊지 못한다. 기가 찬다는 듯 물으셨다. 사랑도 모르면서 어떻게 글을 쓴다는 거냐? 뇌 속의 얼음 한 통이 와르르 퍼부어졌다. 그 질문은 30년이 흘러도 녹지 않아 지금도 차갑게 달그락달그락거린다. 그때마다 뉴런이 제자리를 찾아간다. 나는 위약적이었고 어리석었고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아버지가 말씀하신 글이란 러브스토리가 아니었다. 아버지는 아셨다. 사랑이 모든 행위의 영감이자 원동력이며 생의 근원이라는 진실을. 삶의 많은 일을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야 이해한다. 지나고 난 다음에야 제대로 본다. 내게 벌어진 일들은 늘 내 수준에서 풀기 어려운 숙제였다. 출제 의도가 무엇인지조차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문제 말이다. 내가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를 던져놓고 풀지 못한다고 나를 때렸다. 많이 때렸다. 삶은 폭력적이다. 이제야 그때 겪은 일들의 진실과 가치를 조금은 알 것 같다. 지금의 나라면 20살에 그 일을 겪었을 때, 30살에 그 일을 겪었을 때 이러저러하게 잘 풀 수 있었을 텐데. 그리고 맞지 않고 오히려 갈채를 받았을 텐데 하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특히 사랑이 그러하다. 그러나 세월이 흐를수록 점점 뚜렷해지는 것은 사랑이라고 이름 붙인 모든 것이 다 온전했다. 나는 온전하게 주었고 온전하게 받았다. 세상의 그 어떤 사랑도 내가 사랑했던 것보다 끝내 더 큰 것을 돌려준다. 그것이 영혼의 무늬로 새겨진다. 어떤 무늬인지 이고르 스트라빈스키가 구체적으로 귀뜸해 주었다. 인간의 본질을 바르게 통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사랑을 통해서만 되는 것이 아닐까. 이것이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이보다 행복하나니라에 담긴 삶의 신비이다. 사랑은 사랑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다. 우리 관계는 나와 너인가? 나와 그것인가? 상호 이익의 관계. 문명은 인간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직접 생산하는 것보다 안전하고 편리하며 쾌적하게 누릴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한다. 산업사회에서 대량 생산되는 상품과 서비스는 분명 삶의 질을 크게 높였다. 현대인은 자신의 시간과 노동을 돈과 교환하고 그 돈을 대량 생산되는 상품이나 서비스와 교환한다. 그 가치는 시장이 결정하고 나는 그에 따를 수밖에 없다. 필요로 하는 것을 만족스러운 수준까지 누리고 싶다면 더 많은 시간과 노동을 투입해서 더 많은 돈과 교환해야 한다. 그 더 많은 돈을 가지고 더 많은 상품이나 서비스와 교환한다. 현대인이 처한 의존적이며 가난한 삶이다. 시장은 사람의 필요를 표현하고 만족하게 하는 유용한 활동을 표준 상품과 서비스로 무한히 대체할 수 있다는 신념을 숨기지 않고 사람들은 시장에 열광하며 오늘보다 내일 더 상품과 서비스에 의존한다.
물질적인 허기뿐 아니라 정신적인 허기도 돈이 있으면 일정 수준 충족할 수 있다. 반세기 전 가족이나 공동체에서 구할 수 있던 것을 상품과 서비스에서 구하고 결과는 썩 흡족하다. 심지어 가족이나 공동체에서 구하는 것보다 간편하다. 극단적으로 말해 내가 필요를 표현하고 만족하게 하는 유용한 활동을 표준 상품과 서비스로 무한히 대체할 수 있다면 가정을 비롯한 공동체가 구태여 필요치 않다. 이런 세상에서 누군가 네가 필요해라는 신호를 보낸다면 기꺼이 필요가 되어주기 전에 그가 가진 것과 내가 가진 것을 동등한 값어치로 교환할 수 있는지, 나아가 이익이 될 수 있을지 셈한다. 이익이 되지 않는다면 가치가 없다고 판단한다. 이러한 태도는 서상가 마르틴 부버의 주장을 빌리면 나 너가 아니라 나 그것이다. 나 너가 관계라면 나 그것은 처리이다. 인간관계의 고충이 대부분 나 그것에서 발생한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너로 존중하지 않고 세상에 널린 그것이라는 물건이나 상황으로 취급하는 태도는 필연적으로 자기 인간성 상실로 이어진다. 인간에게 인간성이 상실되다니 다른 말로 인간이 아니게 되어가고 있다는 소리나 다름없다. 그러다 어느 날 누군가 나를 그것으로 처리해서 마음이 그만 클클한 날 무언가를 타인에게 바란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화폐로 교환할 수 없고 상품이나 서비스로 대체할 수 없는 그러면서도 사람에게 꼭 필요하고 만족스럽게 해주는 유용한 활동이 인간관계에 있을지 모른다는 호기심을 갖는다. 그것이 설령 매일의 크고 작은 언박싱에 지쳐 생겨난 일시적인 느낌이라 해도 매우 유의미하다. 호기심은 기대를 부르고 기대는 희망을 부르고 희망은 언제나 걱정과 손을 잡고 같이 온다. 이 세상에는 사랑을 돈과 교환할 수 없다고 믿는 부류와 사랑을 돈과 교환할 수 있다고 여기는 부류가 동시에 살아간다. 양쪽 모두 연애를 한다. 가난이 대문으로 들어오면 사랑은 창문으로 도망간다라는 서양 속담처럼 사랑도 돈과 떼어놓을 수 없다는 당연한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다. 그 두 부류의 연애 방식에 대해서이다. 사랑도 돈과 교환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에게 A는 돈만 있으면 충족할 수 있는 수많은 상품이나 서비스 중 하나다. 당장 필요하거나 마음에 드는 걸로 골라서 쓰다가 효용을 다하거나 실증이 나면 버린다. 더 만족스러울 것 같은 상품이나 서비스가 나오면 갈아탄다. 상대나 관계에 고장이 나면 당연히 폐기 처분한다. 이들이 애인을 구매하는 기준은 자기만족이라고 착각하는 시장의 욕망이다. 타인이 강렬하게 욕망하는 것일수록 손에 넣었을 때의 쾌락이 크다. 그런데 사랑을 돈과 교환할 수 없다고 믿는 사람이라고 이러한 여파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한때 이런 상상을 하고는 했다. 내가 가진 유무형의 것을 양손바닥에 몽땅 올려놓고 사랑하는 이에게 말하는 거다. 내가 가진 전부야. 너한테 모두 줄게. 그러면 그는 어떤 표정을 지을까? 나한테 필요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가진 거랑 바꿀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하고 심드렁하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에게는 자기를 제외한 타인들이 사랑을 가성비나 가심비가 뛰어난 상품이나 서비스 혹은 이득을 안겨줄 투자 상품으로 여길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다. 그래서 사랑을 받으려면 그에 합당한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따라 사랑도 일이 된다. 조건을 충족시키고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많은 에너지를 소모한다. 한마디로 피곤하다. 실컷 사랑하고 난 뒤에 찾아오는 상쾌한 피로와 달리 모모를 위해라는 목적을 이루려는 데서 생기는 피로는 습기 먹은 비스킷처럼 눅진하다. 먹은 것 없이 입안이 자금거린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혹은 잠들기 전에 조금 슬프기도 하다. 그 슬픔의 정체가 무엇인지 엘리자베스 쿼블러 로스와 그의 제자인 데이비드 캐슬러가 함께 쓴
인생 수업을 읽다가 깨달았다. 그것은 우리가 비겁하게 길러졌기 때문입니다. 심하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그것이 사실입니다. 나는 이 비겁하다라는 말을 통해 어린 시절 우리가 어떻게 자신을 팔아서 다른 이들의 사랑을 얻고자 했는지 상징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책에서는 자기 내면을 향한 분노의 뿌리가 어린 시절 비겁하게 길러졌기 때문이라는 내용과 관련한 글귀였지만 독서란 자기중심적일 수밖에 없어서 나는 다른 생각을 했다. 어린 시절에 부모가 나를 비겁하게 길렀다면 지금은 내가 나를 비겁하게 기르고 있다고. 자신의 욕구는 어떻게 충족해야 하는지 모르면서 타인을 기쁘게 해주고 싶어 한다고. 그 증거가 큰 소리로 분명하게 아니라고 거절하지 못하는 것이다. 상대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못하면 버림받을지 모른다는 불안이라는 외줄에 오르느니 상대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려는 수고를 감당한다. 착하게 보이고 싶은 비겁한 사랑이다. 상대가 나를 피곤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자기까지 지워가면서 사랑을 얻으려 하는 욕망이 나를 피곤하게 한다. 이러한 욕망은 나는 왜 이렇게밖에 안 될까 하는 자책감이 자라기에 비옥한 토양이 된다. 사랑지상주의자들은 교환의 법칙이나 상호 이익 추구에서 사랑만큼은 예외로 두고 싶어 하지만 나는 사랑 역시 예외일 수 없다고 생각한다. 연인이야말로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호혜적 관계이다. 예외적으로 자기 전부와 일생을 판돈으로 걸고서라도 얻고 싶은 사람을 만나기도 한다. 이루어지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다른 인생을 살 수 있게 해줄 것 같은 사람. 참으로 신기하게도 사랑은 그런 거래를 결코 성사시키지 않는다. 왜냐하면 사랑은 언제나 나를 위해 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랑을 얻고 싶어 나를 팔려 하다니 내게 오던 사랑이 정처를 잃는다. 사랑이 정확히 나를 위해 올 수 있도록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내가 나의 길을 지우게 하는 모든 요청에 대해 분명하게 아니라고 동시에 상대도 나를 향해 큰 소리로 분명하게 아니라고 말하는 것에 거리낌 없게 해주어야 한다. 아니라는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제정신을 차려 그의 있는 그대로가 아닌 내가 바라는 그의 길을 요청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사과할 것이다. 그러고 나서도 인간은 쉽게 변하는 존재가 아니라서 몇 번쯤 더 아니라는 말을 듣고 말 것이다. 변함없이 사랑할 것이다. 아니를 나를 거부하는 말로 오해하지 않을 것이다. 나 또한 나를 지우게 하는 요청을 받았을 때 비겁하게 답하지 않으려고 노력할 것이다. 착한 그래를 비겁한 사랑의 도피처로 삼지 않을 것이다. 만일 그가 나의 아니라는 답에 돌아선다면 아무리 가슴이 아파도 그 사랑이 나를 위해 온 것이 아니었음을 받아들일 것이다. 원치 않는 그래라는 답을 하면서 번번이 자신을 입증해 보여야 하는 사랑은 비겁하다. 비겁한 사랑은 피곤하다. 두 개의 몸, 두 개의 자아. 이 관계에서 아니라는 말을 하지 않고 자기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아니라는 말을 듣지 않고 그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알 수 있는 방법을 당신은 아는가? 있는 그대로를 알지 못한 채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을 당신은 아는가? 여기서 아니라는 답은 상대를 조종하려는 한치의 의도 없이 진실하기를 전제로 한다. 또 아니가 대화의 종지부가 되거나 듣는 사람을 체념하게 만들 정도로 강경해도 곤란하다. 나라는 존재는 늘 변화하고 성장하기에 오늘의 아니가 내일의 그래가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남기는 것은 언제나 현명하다. 그래도 일단 오늘은 아니다. 사랑의 공식이 있다면 친밀감, 열정, 그리고 헌신.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단어는 엄마와 더불어 사랑이다. 나라마다 다른 언어, 설령 전 세계 인구 80억 명 전부 제각각 다른 언어를 쓴다 해도 사랑은 사랑이다.
언어의 장벽에 가로막혔다고 내가 전하려고 하는 사랑이라는 감정을 다른 말로 표현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알랭드 보통이 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에서 표현한 것처럼 나는 당신을 마시말로우 한다 해도 그것은 사랑이다. 사랑은 그 자체로 완전하다. 그래서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말은 완벽한 고백이다. 다른 무엇을 덧대거나 꾸밀 필요 없이. 그러나 우리는 그럴 수 없다. 벅찬 마음과 다르게 사랑이라고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그 두 글자의 하염없이 가벼운 존재감을 느껴본 적 있는가? 꼭 풀필이 같다고 여긴 적도 있다. 몇 번 불면 해져서 더 이상 소리나지 않고 바람결에 휘 날리면 그만이다. 계속 풀피리를 불고 싶다면 옆에 널린 다른 풀을 골라서 뽑아들면 된다. 그처럼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의 너를 향한 이 마음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견고하지도 믿음직스러워 보이지도 않는다. 그래서 세상에 수많은 소설과 시, 음악과 노래들이 탄생하는 거겠지만 사랑은 그 자체로 완전하지만 내 사랑은 너의 사랑과 같지 않다. 서로의 존재를 꾹꾹 가슴에 눌러 담으며 눈부시게 사랑해라고 할 때 그 사랑이 꼭 같은 줄 알았지만 우리가 서로를 알지 못한 채 짧게는 십수년, 보통은 수십 년 동안 살아온 삶의 궤적이 다르기에 그 말은 같지 않다. 가치관이 다르다면 더 말할 것도 없다. 세상에서 가장 유명하고 완전한 말, 사랑이 수상쩍은 기호가 되어버린다. 내가 느끼는 이 감정이 사랑일까? 나를 사랑한다는데 정말일까? 우리가 정말로 사랑했을까? 심지어 이런 원망도 한다. 나를 사랑한다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런 것도 사랑이냐? 사랑의 공식이 있다면 대입해서 사랑인지 아닌지 알고 싶다. 너무 쉽게 혹은 너무 어렵게 사랑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하다. 이런 바람을 설마 나만 가졌을 리가. 사랑의 삼각형 이론이 있다. 사각형도 아니고 원도 아니고 삼각형이다. 내가 너에게 사랑한다고 할 때 사랑을 도형으로 그려보라면 마음이야 진실하게 어느 한 군데 입빠짐 없는 완벽한 원이고 싶지만 실상은 삼각형이란다. 삼각형은 꼭지점 3개만 있으면 되지만 면적, 높이, 빗변, 각도 등을 달리할 때 가장 다양하게 변화할 수 있는 도형이다. 사랑의 삼각형을 이루는 3개의 꼭지점은 무엇일까? 미국의 심리학자 로버트 제이 스턴버그가 1986년에 발표한 사랑의 삼각형 이론에 따르면 친밀감, 열정, 헌신이다. 명쾌하다. 친밀감, 열정, 헌신 셋 중 하나라도 없으면 사랑이 아니다. 그러면 더 이상 삼각형이 될 수 없으니까. 그냥 밋밋한 직선일 뿐이니까. 친밀감, 열정, 헌신 셋 중 하나가 없다면 세발다리 의자에서 다리 한 개를 빼고 앉으려 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 채로 앉으면 의자는 부서지고 앉은 사람도 엉덩방아 찢고 말 거다. 로버트 제이 스턴버그는 각각의 감정이 구체적으로 어떤 감정인지도 설명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친밀감은 신뢰, 보살핌, 연민, 소통, 이해, 공감, 유대감이 혼합된 감정. 열정은 흥분, 에너지, 열광, 상대방에게 불가항력적으로 끌리는 감정. 헌신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관계를 오랫동안 아마도 영원히 지속하기로 한 결정. 같은 어휘를 우리말 사전에서 찾아보았다. 친밀감, 지내는 사이가 매우 친하고 가까운 느낌. 열정, 어떤 일에 열렬한 애정을 가지고 열중하는 마음. 헌신,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함. 심리학자의 풀이가 보다 구체적이기는 하다. 사실 요즘 세상에 타인과 친밀감, 열정, 헌신 이 중 한 개만 주고받을 수 있어도 남다른 관계라 할 수 있을 것 같다. 실제로 그것만 가지고 사랑이라고 말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그렇지만 로버트 제이 스턴버그에 따르면 이러하다. 친밀감만 있으면 호감, 열정만 있으면 도취, 헌신만 있으면 공허한 사랑. 두 개가 있으면 어떨까? 친밀감과 열정이 있는데 헌신이 없으면 낭만적 사랑. 친밀감과 헌신이 있는데 열정이 없으면 동반자적 사랑. 열정과 헌신이 있는데 친밀감이 없으면 어리석은 사랑. 주위에 많은 사례가 떠오른다. 나의 지난날 사랑도. 짝사랑은 친밀감이 허락되지 않은 어리석은 사랑이었고 첫사랑은 헌신을 기약하지 못한 낭만적 사랑이었다. 서로에게 대면대면한 커플이나 부부는 동반자적 사랑을 연상시킨다. 그런데 앞서 사랑은 그 자체로 완전하다고 했다. 이 믿음은 나에게 변함없다. 사랑 앞에 수식어를 붙이면 도리어 사랑의 불완전함을 강조하는 느낌이다. 공허한 사랑, 낭만적 사랑, 동반자적 사랑, 어리석은 사랑. 사랑이라고 부르지만 사랑이 아니라는 소리로 들린다. 한 개가 부서진 세발 의자에 앉으려 하는 셈이다. 로버트 제이 스턴버그는 말한다. 친밀감과 열정, 헌신을 모두 갖추어야 완전하고 성숙한 사랑이라고.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본문 중에 유치한 시인의 행복을 인용한 문구가 있었죠.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이보다 행복하나니라. 제가 참 좋아하는 시인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랑을 하는 것과 받는 것 중 어느 쪽을 원하세요? 아우구스투스의 이야기에서처럼 사람은 사랑받기만 한다고 좋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진짜 행복하기 위해서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온전히 사랑해 준다면 가장 좋겠죠. 여러분은 지금 사랑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사랑받고 계신가요? 하나 더 이야기해보자면 가슴에 와닿은 문구가 있었는데요. 대화를 나눌 때 유능한 기술자가 아니라 서투른 시인이 되려 했으면 좋겠다. 이 문장이 참 좋더라고요. 여러분의 사랑에 오늘의 책, 사랑의 도구들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책방차차 달콤 엘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